안녕하세요. 생방송 법률 상담 전혜원입니다.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종종 있으시죠?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하고 답답한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어드리기 위해서 저희 생방송 법률 상담이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법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또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법률 상담에 고민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생방송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부탁드리면서 유튜브를 통한 소통 창구도 함께 열어두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도움 주실 두 변호사님 소개해 드릴게요. 권윤주 변호사님 그리고 김태원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서울법률사무소 김태환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유로의 권윤주 변호사입니다. 네, 두 분 오늘도 명쾌하고 유익한 상담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내용부터 미리 살펴볼게요. 차 할부금 네가 내. 채무자가 재산이 없다면 야한 만화책 올린 게 아청법 위반. 오프라인 구매자는 호구. 네, 이렇게 다양한 상담이 접수가 됐습니다. 잠시 후 변호사님들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어떤 해결책들이 나올지 계속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요.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 법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망설이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02557-8295번 연락 주시면 되고요. 법률방송 홈페이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도 열어두고 있으니까 여러분 편한 방법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는 상담 연결되는 걸 기다리는 동안 법률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매주 월요일 새롭게 바뀐 생활 법령을 만화로 재미있게 알아보는 시간이죠. 만화로 보는 법제처 법나들이 먼저 오늘 주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다솜이가 그림을 아주 잘 그렸네요. 표현을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주제 대기관리 권역의 대기 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좀 자세히 알아볼게요. 앞으로 대기 오염이 심하거나 아니면 오염물질 발생이 많은 지역은 대기관리 권역으로 지정이 돼서 관리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내용 좀 알아볼까요? 네, 이제 대기 오염이 심각한 지역의 대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네. 종합적인 시책을 또 추진하고 대기 오염원으로부터 체계적이고 광역적으로 이제 관리를 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신설된 약칭 대기 관리 권역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기관리 권역법. 네, 이 법에 따르면 우선 정부는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권역을 이제 중심으로 수도권에서 더해서 이제 중부, 남부, 동남권을 대기관리 권역으로 추가 지정을 했습니다. 네. 이 권역에서는 정부, 지자체, 민간이 이제 합동으로 대기환경관리위원회가 구성돼서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제 이 권역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관리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기대가 됩니다. 자, 앞으로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은 대기 오염물질 총량 관리제를 또 적용받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총량 관리제도 알아볼까요? 네, 이 권역 내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네. 총량 관리제가 시행됩니다. 5년 주기로 연도별 배출 허용 총량을 네. 오는 8월 2일까지 사업장별로 할당할 예정인데요. 네. 총량제가 처음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할당 차트인 올해는 사업장의 과거 배출량 수준으로
할당의 적용 기간을 부여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 총량 관리 사업장에 대한 엄격한 이 배출량 관리를 위해서요. 굴뚝 자동 측정 기기, 이게 TMS 줄여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거를 또 의무 설치하게 된다고 하던데요. 네, 이제 TMS라는 건 약칭인데요. 네. 텔레 모니터링 시스템. 텔레 모니터링 시스템. 네. 요즘 약어가 굉장히 많아서 좀 네. 어렵습니다. 예. 이런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대기 오염 물질을 24시간 동안 측정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네. 이제 이거를 쉽게 생각하시면 굴뚝 자동 측정 기기라고 부르는 건데요. 네. 측정 항목은 7개의 오염 물질인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염화수소, 불화수소, 일산화탄소, 암모니아 이렇게 7가지입니다. 네. 이제 이것이 설치된 625개의 사업장명, 그다음에 소재지, 굴뚝별 배출 농도, 30분 평균치 등을 실시간으로 인터넷 누리집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그 동안에 이제 이러한 이 인근 오염 물질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네. 이러한 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 물질의 종류가 뭐냐, 또 수치는 어떻게 되냐 이런 것들을 공개해 달라는 요구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이 시스템으로 인해 그 궁금증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인터넷으로 바로 볼 수가 있다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대기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또 지불해야 하는 대기 배출 부과금 요거에 대한 조정이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조정이 됐을까요? 네, 대기 배출 부과금은 초과 부과금과 기본 부과금으로 나뉩니다. 아, 기본적으로 또 내는 게 있고 네. 또 초과해서 내는 게 예. 있고요. 예. 먼저 초과 부담금을 설명드리자면 네. 그 말 그대로 그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네. 그래서 먼지, 황산화물, 암모니아, 염화수소 등 대상 물질 9가지를 네.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경우에는 대기 오염 물질의 배출량과 배출 농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이고요. 네. 기본 부과금의 경우는 초과가 아닌 경우죠. 그 말 그렇죠. 그대로. 예. 그래서 먼지, 항산화물, 질소, 산화물, 대상 물질 3가지를 네. 배출 허용 기준 이내에 배출하는 경우 사업자의 배출량 저감을 도모하기 위하여 배출량과 배출 농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 조정안에서는 예. 특이할 조항이 있습니다. 초과 배출 부과금을 조정할 수 있는 사유에 사업자가 배출량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또 권역내 등록된 모든 자동차가요. 이 정기 검사 대신에 배출가스 정밀 검사를 통과해야 된다고 하는데 통과를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네, 대기환경보전법에 있는데요. 예. 70조 1항에 따르면 운행차를 점검한 결과 이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면 자동차 소유자에게 개선을 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선 명령을 받은 자는 15일 이내에 전문 정비 사업자나 자동차 제작자에게 정비, 점검 및 확인 검사를 받아야 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서 자동차의 운행 정지를 명할 수가 있습니다. 또 자동차 운행자가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하거나 방해하면 이제 과태료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렇군요. 좀 더 관리를 잘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동차 제조업체가 배출가스 저감 장치 성능 점검 결과를 보고를 해야 되는데 요거를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 과태료가 또 부과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배출가스 저감 장치 등의 제조, 공급 판매자가 예. 성능 점검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위반 시에는 300만 원이며 네. 2차 위반 시에는 4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에는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뭐 요즘 광고에도 보면 아이들이 하늘 색깔 칠 때 약간 황토색, 노란색 묻히라는 그런 광고들이 있어서 기억에 남았었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 어린이들이 파란 하늘 잘 그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생방송 법률 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저희가 이야기 나누는 동안 전화 연결이 됐네요. 자, 받아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네. 예, 어떤 고민이 있으신가요? 뭐지, 제가 저작년에, 네. 네, 상담자님 혹시 TV를 켜놓으셨나요? 아니요. TV 켜놓지 않으셨어요? 예. 아, 그러면 잘 들리실 것 같고요. 자, 재작년에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요? 18년에, 네. 저기 뭐지, 겨울에 제가,
2018년 겨울에 예. 그, 노래방을 갔는데, 노래방을 갔다고요? 예, 노래방을 가서 어떤 여자분을 만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만났는데, 네. 이제 한 여러 번 만났어요. 밖에서. 그 이후에도 몇 번 더 만나셨고, 예, 만났는데, 이제, 그분이, 자동차, 네. 자기 자동차가 중앙 주문해갖고, 폐차가 났다고 하길래, 네. 그래서 이제, 자동차가 폐차돼서 뭐 도움을 주셨어요? 그 여자분한테?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지, 자동차 자기 이름으로 네. 가진 대금이 네. 불가하니까 네. 여보고 부탁 좀 하더라고요. 아, 그 여자분 명의로 자동차를 사기가 어려웠다고요? 예, 예. 신용 불량자이고 해갖고 예. 제가 들어주기가 힘들어갖고 예. 몇 번이나 전화를 안 받았거든요. 아, 돈 빌려줄 수도 없고 해서 전화를 계속 안 받으셨는데, 예, 다른 번호로 이제 전화를 왔더라고요. 네, 네. 받았는데 그 사람이었고 네. 뭐 피해 소름이 없도록 할 테니까 네. 좀 할부 진행 좀 해주면 안 되겠냐고. 그러니까 본인 차가 필요한데 지금 상담자님한테 차를 네. 좀 살 수 있게 도와달라. 예. 근데 이제 예, 상담자한테 피해는 안 가게 하겠다라고 했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해줬건은 해줬는데 네. 돈을 꼬박꼬박 내주겠다고 해놓고 예. 지금 돈을 한 푼도 못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2018년 겨울에 알게 되신 분이고 이 차 대금을 뭐 이렇게 계약을 도와주시던지 어떻게 도와주신 거는 언젠가요? 2019년 언젠가요? 4월 달쯤이에요. 2019년 4월부터 그러면 이게 총 차량 대금이 얼마일까요? 뭐 한 달에 얼마를 나간다든지 기억하시나요? 예, 총 한 달에 20만 4,800원이요. 아, 20만 4,008원인데 그러면 차값이 얼마지요? 550만 원. 550만 원? 그럼 이걸 몇 개월 할부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도와주셨네요. 네. 근데 근데 네. 한편은 네. 계속 이제 제가 국내청에 가갖고 사기로 이제 신청을 내렸는데 네. 주사는 빠져나니까 제가 계속 거짓말하고 있거든요. 상대방이요? 예. 어, 선물을 줬다. 차를 선물해줬다. 예. 어, 저는 그런 말한 적도 없는데 네. 계속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차용증을 왜 안 쓰셨어요, 그때? 그때는 제가 정신이 없어갖고 그 쓰는 거를 놓치셨군요. 예. 그러면 저희가 옆에서 지금 권윤주 변호사님 화면에 보이실 텐데 함께 네. 듣고 있었거든요. 예. 예,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아마 질문 네. 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권윤주 변호사입니다. 네. 예, 그 총 550만 원의 그 차량 캐피탈 할부 대금, 그 할부 대금을 대신 납부하고 계시고 단 한 번도 그 실제 차량의 그 소유를 하고 있는 그 차량 차주로부터 그 할부 대금을 받은 적은 없으세요? 예, 지금 한 번도 못 받았거든요. 단 한 번도요. 그러면 여태까지 한 10번 정도는 납입하신 건가요? 한 이제 1년 넘게 1년 넘게. 그러면 지금 총 차량 대금이 550만 원이었어요? 아니면 그보다 더 큰 대금이었는데 그중 일부만 대출 받으신 거예요? 차량이 스포트제거든요. 예, 예. 그래서 550만 원을 이제 예약을 했거든요. 캐피탈로. 그러면 더 이상 더 뭐 대출 외에 다른 대금은 없는 상황의 차량 대금이신 거네요. 예, 예. 예, 예. 그리고 차량 소유자, 소유 명의는 그 지금 실제 타고 다니는 그분,
그 여자분이라고 제가 부를게요. 그 여자분 명의로 차량이 소유자가 되어 있나요? 예, 이게 제가 영생장애인이라서 예. 구청에서 이제 차량이 2대 있으면 네. 이제 수급자가 떨어진다고 한 대는 빨리 처리하라고. 예. 그러면 당시에 어떤 그냥 부탁 말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차용증이나 문서 쓴 건 전혀 없으시다는 얘기시죠? 예? 차용증이나 문서로 그 여자분하고 상담자님 사이에 어떤 합의 이런 것을 대신 갚는 것이다. 그 여자분 실제 채무다. 이런 부분을 문서화로 작성하신 건 없으시죠? 예, 없고요. 예, 전혀 없으시고. 그러면 캐피탈 그 계약 과정에 대해 좀 여쭙겠습니다. 그 캐피탈 업체에 직접 가셔가지고 도장 이렇게 날인하고 오신 거예요? 아니면 그 여자분이 문서를 갖다 줘서 그냥 본인 계신 상담자님 그 집이라든가 사무실에서 사인해서 서류만 넘겨주신 거예요? 아, 같이 갔어요. 같이 가셔서요. 그 같이 갔을 때 작성한 서류가 뭐에 사인했는지는 좀 기억이 잘 안 나시죠? 예, 그냥 사인만 하라고 하길래. 네. 아마도 이제 그 상담자님은 신용 등급이 대출이 가능하다고 해서 사인하신 거고, 그 네. 여자분은 자기 명의로는 대출이 안 나온다 그런 얘기 들으셨죠? 네. 예. 그리고 지금 서로 그 지금 안 갚는 부분에 대해서 안 갚는 네. 부분에서 왜 안 갚냐라고 물어보거나 문자 보내거나 전화 통화하신 거 없으세요? 여자분한테? 그러니까 근데 너무 화가 나는 바람에 예. 그 작년 6월인가 네. 하여튼 집까지 찾아갔는데 예. 그 차를 끌렸거든요. 예. 끌려갖고 비수위에 가서 땅에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지금 여자분한테 왜 돈을 안 갚냐 했을 때 여자분이 갚겠다 이런 말 한 거를 녹음하신 거나 아니면 문자 메시지 받은 거 없으시죠? 있어요. 있으세요? 예. 아, 좋습니다. 그러면 그 여자분이랑 특별히 그 노래방에서 만난 이유 외에 어떤 무슨 특별히 뭐 그동안에 관계가 있었다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래 관계라든가 서로 알게 된 누가 뭐 주변 지인이 있다던가 뭐 그런 관계는 아니세요? 전혀? 예, 그런 관계는 아니고요. 예. 한 번씩 뭐 밖에서 보든가 뭐 이런 상태고요. 예. 그러면 그 여자분 지금 어디 사는지 그리고 그 여자분 월 소득이나 아니면 직장이 어딘지 아니면 여자분의 재산 내역에 대해 아는 것이 있으세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아, 그러세요? 그러면 아까 혹시 그 여자분을 상대로 고소하셨어요? 네. 아, 고소해서 지금 수사 진행 중이세요? 수사는 이제 다 끝났다고 하던데 예, 예. 지금 검사님이 네. 미끄러가 너무 많아갖고 아. 기다려야 돼요. 아, 그러세요? 그러면 경찰에서 검찰 넘어갈 때 송치 의견이 뭐였는지는 모르세요? 그 기소 의견인지 아니면 불기소 의견인지 들은 건 없으세요? 그거는 바로 제가 검찰청에다가 네, 검찰청에 고소를 바로 했고. 고소하셨어요? 예. 그러면 그 여자 쪽에서 지금 수사 과정에서 한 말은 뭔가요? 수사 과정에서는 끝까지 제가 선물로 줬다. 아, 선물로 줬다. 그러면 예. 네. 여자분이 아까 말씀하셨을 때 갚겠다라고 한 문자 메시지나 뭐 통화 내용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것도 네. 검찰에 내셨어요? 예, 다 냈어요. 아, 그러세요. 그러면 일단은 검사님 지금 처분을 기다리는 상황이시네요. 예. 아, 예, 알겠습니다. 그 지금 원하시는 거는 아마도 현재 남아있는 자녀 캐피탈 대출금을 이제 상담자님이 내지 않고 여자분이 직접 낼 수 있게 하는 것을 가장 원하시죠. 예. 그거죠, 바로. 예, 제가 타지가 않는 차를 예. 뭐 제가 끝까지 낼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예, 예. 그래서 지금 가장 원하시는 부분은 아마도 직접 당장 이 순간에 캐피탈 회사와의 계약을 해제해서 본인의 채무에서 이제는 없는 것으로 만드는 걸 원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예. 그거는 사실은 민사적인 문제인데 민사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캐피탈 회사에서 사실은 지금 상담자님의 신용 대출이 가능했기 때문에 캐피탈을 승인한 거거든요.
그래서 상담자님이 아니라 그 여자분이 자기 이름으로 사인을 했다면 캐피탈이 안 됐을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은 캐피탈 회사 입장에서는 자기들 회사가 오히려 기망당했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취소가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예. 뭐 이거 뭐 채무를 걸어갖고 예. 반대로 뭐 차를 봐줘도 오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예, 그래서 이제 회사에 대해서 캐피탈 회사 자체에 대해서 취소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아예 불가능하다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어렵고 그렇다면 다음으로는 내부 관계 그 여자분과 상담자분 두 분 사이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지금 대신 갚기로 한 부분 그러니까 명의만 빌려주고 그 여자분이 실제로 갚기로 한 부분 그게 실제 약속이기 때문에 그러한 약속이 있었다라는 것은 상담자분이 입증을 해서 청구를 하셔야 돼요. 근데 다행하게도 이미 고소도 하셨고 그 여자분이 자기의 채무를 인정하는 취지로 녹취록도 있으시니까 뭐가 됐든 증거가 있으시니까 그 여자분을 상대로 그 550만 원 캐피탈 지금 과거에 갚았던 금액과 앞으로 갚아야 될 남은 금액도 여자분은 지금 선물 받았다라면서 채무 부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 총액에 대해서 여자분을 상대로 민사적으로 소장이나 지급 명령 같은 걸 신청하시면 좋아요. 그렇게 되면 지급 명령이 사실 더 간단하기는 한데 지급 명령 자체는 상대방이 이 일을 안 해야 간단해지는 것이고 이 일을 한다면 바로 민사 절차, 민사 소송과 같이 똑같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소장 제출하시는 것도 가능한 방법으로 보이고 소장으로 제출하셨을 때 최종적으로 우리가 그걸 왜 하냐면 그 승소 판결 받은 금액을 가지고 그 여자분의 재산에 강제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자분 재산을 잘 모르셔도 다행히 일단 어쨌든 그 자동차 자체는 여자분 앞으로 돼 있고 자동차 번호는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유체동산 압류를 하실 수가 있고 사실 그 중고차기 때문에 시세가 더 떨어졌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금액에 대해서 어쨌든 확보할 수 있는 자동차가 있으니까 좀 다행이고 민사적으로 소장을 제출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시고 그 승소 판결 받은 것을 가지고 유체동산 압류나 이제 그 여자분의 소득이나 다른 재산이 있는지 확인을 해서 강제 집행을 신청하시는 방법. 그렇게 해결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예. 그건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 이게 사기죄로 되나요? 이제 자기가 채무를 대신 그러니까 명의만 빌려주고 채무를 갚겠다라고 말한 게 명확한데 실제로 지금에 와서는 그런 말 한 사실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그 약정서가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약정서가 없더라도 우리 주장대로라면 사실은 사기죄의 여지도 있어 보여요. 사기죄에 해당할 여지도. 근데 지금 약정서가 없기 때문에 여자가 오히려 지금 자신의 주장을 뒤집어서 거짓말로 변명을 하고 있어서 그 변명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추가적으로 더 보완하시면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 같아요. 예.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으로 좀 정리를 잘 하신다면 충분히 뭐 보상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번 법적으로 찬찬히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또 어려운 일 있으시면 저희한테 전화 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답변 드릴게요. 자, 이렇게 말씀드렸고 저희는 다음 전화가 또 연결이 됐네요.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해 드릴까요? 변호사님입니까? 아, 저 변호사님이 지금 옆에서 함께 듣고 계시고요. 저는 이 프로그램의 진행자입니다. 네. 예, 그래서 저희가 어떤 문제가 있으신지 말씀을 해주시면 지금 생방송이거든요. 그래서 방송 중에 변호사님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저 노임인데. 노인 문제, 뭐 돈을 못 받으셨나요? 예. 예. 노임인데 2015년도에 네. 4년도인가 15년도에 예. 노동청에 신고를 했었어요. 예. 근데 지금 뭐야 이게? 노동청에 진짜? 신고를 했는데 소송을 하셨어요? 근데 그게 이제 뭐지?
뭐 판결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예. 저 이제 뭐라고 하더라고요. 무언장? 고도장인가? 아, 네네네네. 그거 이제 와가지고 예. 이제 법원에서 갔더니 네. 이 사람이 안 나왔어요. 예. 그 안 나온 게 할 수 없지요, 뭐. 안 나와도 판결은 좀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예, 판결문. 네, 판결문 받으셨어요? 예. 네, 어떤 판결을 받으셨습니까? 뭐요. 그 판결문이 지금 없는데, 아, 판결문 지금 없어요? 그 법원에 가면 띄어지잖아요. 아, 그렇죠. 대략 어쨌든 판결을 받으셨는데, 네. 자, 그럼 저희가 지금 앞에 못 들은 얘기가 있는데, 우선 근데 지금, 이제 네, 말씀하세요. 판결문에, 예, 뭐요, 297만인가 8만 얼마가 이렇게 이제 나왔잖아요. 예, 근데 거기 뭐라고 쓰면 이자는 20%. 20%, 연 20%, 예. 네, 그런데 그것들어 또 판결문 가지고 그 집을 간다고 합시다. 아, 강제 집행 뭐 이런 거 한다고요? 네. 예, 강제 집행이 아니라 재산 조사를 했더라고. 아, 재산 조사. 재산 조회, 예. 예. 그런데 그 재산이 여자 앞으로 있어요. 아, 돈 안 주신 분의 아내분 명의로 뭔가 재산이 다 가 있다? 예. 예, 그 여자 앞에 있으니 이 사람들이 재산 조사를 했어요. 판결 집행을 아니고 재산 조사를 해왔더라고. 네, 근데 남자 앞으로는 40이가 50 몇만 원인데 그거 갖다 뭘 거야 내가. 아, 그러면 지금 보니까 말씀해 주신 내용이 한 2014년인가 15년에 못 받은 임금이 있는데, 그쵸? 예. 예, 그 노동청에 신고를 해서 판결을 받았는데 못 받으신 돈이 298만 원인가 봐요. 그렇지. 나는 그 집이 갈 수가 없잖아요. 예, 298만 원에 이자까지 더해서 받아라 이렇게 했는데 상대방의 재산이 하나도 없다. 그래, 예, 판결문이 그렇게 나왔어요. 예. 그럼 지금까지 판결문 이후로도 한 푼도 못 받으신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태환 변호사님이 함께 듣고 계셨거든요. 예. 네,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좀 방법을 찾아볼게요. 예. 그리고 네. 예, 그러고요. 그리고 예, 그 나쁜 사람이요. 예, 왜냐면 일을 쭉 하다가 네, 조금씩 주고 조금씩 이제 추석 때 네. 돈을 안 주고 애들들을 물어봤더니 저들은 100만 원씩 받았대요. 내가 이제 안 주고 쫓아갔더니 고을 수업 치고 앉았어.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단 변호사님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일단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 네. 상대방의 재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 말씀 알겠습니다. 나눠보시죠. 예. 아니 근데 여자에게 참 남자도 그 재산에 30-40%는 네. 권한이 있잖아요. 아, 우선 상담자님, 네. 지금 변호사님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테니까 얘기를 좀 네. 들어보세요. 전화 끊어? 아니요. 듣고 계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김태환 변호사입니다. 예. 예, 지금 답답하시겠습니다. 제가 자세히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좀 질문 네. 좀 몇 가지 해도 될까요? 예? 예, 저 몇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예. 일단 부인 앞으로 지금 재산이 돼 있다고 하는데 부인 네. 앞으로 재산이 돌려진 게 언제 돌려진지 혹시 아시나요? 그건 모르죠. 그 시점을 정확히 모르시죠? 그럼 등기부등본을 법원 등기소에 가면 등기부등본을 떼볼 수 있습니다. 그 법원이요? 예, 등기? 예, 그 집에 대해서 주택에 대해서 등기부등본을 아무나 뗄 수 있거든요. 그럼 떼보시면 언제 이 부인 앞으로 돌렸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예, 아, 법원에 가서 예, 법원의 그 등기국이나 아니면 등기소에 가시면 됩니다. 아니면 등기국, 등본? 등기국, 등기소, 등기소, 등기국이 있고 등기소인데 아무데나 가셔도 됩니다. 이 등기 부분은 아무데나 떼져요? 예, 아무나 뗄 수 있고요. 그리고 안 가셔도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예, 아니,
예, 그리고 그럼 이제 그 시점을 모르시니까 일단 제가 잠정적으로 그 시점 부분은 제가 전제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현재 아까 그 고스톱 치면서 100만 원씩 막 다른 사람들한테 줬다고 하는데 예. 그 지금 현재 다른 그런 현금 주는 거 말고는 재산이 지금 하나도 파악이 안 되고 없는 걸로 알고 계시잖아요. 예. 예. 그럼 자녀는 없는가요, 이분의? 자녀? 예, 자식들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모르시고 그리고 현재 이분은 그러면 그 직장도 안 다니시고 일도 안 하시는 분인가 보죠? 지금요? 예. 지금 아무것도 묻어지요. 예, 예. 아, 이거 우리 선생님 말고 그 노임을 안 주신 분 말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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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아까 말씀하시는 게 보니까 재산 조회를 하셨다는데 이미 보니까 이 강제 집행을 위해서 뭐 재산 명시 신청이나 재산 조회 뭐 이런 걸 다 하셨네요. 예. 예, 법원 통해서 그때 그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이나 뭐 그런 건 안 하셨나 보죠? 예, 이거 잘 모르시는가 본데 예, 그런 예,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이라는 게 있는데 명부?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이라는 게 있는데 채무 불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분을 그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하게 되면 이 법원에서 그 금융기관이나 등등에 통보를 해가지고 신용불량자로 만들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절차도 일정 기한이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는 6개월 이내에 채무 이행하지 그 아니한 예. 그 사람이 시방 신용불량자로 되어 예. 있어요.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이라도 이제 신청을 할 수 있지만 그 돼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돼 있는데도 안 갚으니까 의미가 없고 그러면 제가 그런 압류 및 뭐 추심 명령 이런 절차도 일체 강제 집행 절차도 밟으신 적이 없겠네요. 네. 돈이 없으니까 예. 지금 재산이 파악이 안 되니까 그 절차도 밟아도 큰 의미는 없다고 보입니다. 그러시면요. 예. 만약에 그 부인 앞으로 재산을 돌린 걸 그러니까 그 채무자 분이 네. 돌린 걸 알게 된 게 그제까지 알게 된 시점 그리고 그 돌려진 시점 그러니까 알게 된 시점부터 1년 그리고 말하자면 돈을 안 갚으려고 이 집을 돌렸다. 그리고 그걸 몰랐더라도 그러한 집을 돌린 게 5년 이내라면 채권자 취소권이라는 걸 행사하실 수 있거든요. 소송을 통해서. 그래서 부인한테 재산이 돌아간 걸 이 채무자한테 돌릴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소송을 통해서 예, 채권자 취소권 행사. 우리는 그거 뭐 알아야지. 뭐 예. 알아야 어떻게. 예, 예, 그러니까 제가 불러드릴게요. 그 법원에 사회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법원에 예. 사회행위 취소 소송. 사요? 사회행위 취소 소송. 예, 그 집을 지금 현재 집이 부인 집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집에 대해서는 일체 그 우리 선생님께서 일체 그 강제 집행은 일체 할 수 없거든요. 부인 재산은 남편한테는 남의 재산입니다. 그러니까 부인 재산을 다시 남편 재산으로 돌려놔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그 집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한다든지 강제 집행을 통해서 돈을 받으실. 예. 그러면 남편에게는 뭐 1%도 재산 예.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부인과 남편은 원칙적으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는 그 부인의 재산과 남편의 재산은 별개입니다. 그래서 남편에 대한 채권 가지고 부인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할 수도 없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꼭 법원에 가야 합니까? 아니 일단요 사회행위 취소 소송에 해당되는 그 기간이라든지 요건에 맞는지는 이제 법률 전문가하고 한번 상담을 해서 요건이 맞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시고 되면 네. 그 법률 전문가가 안내에 따라 법원에 이제 소송을 제기하시는데 그 이런 경우는 이 사회행위 취소 소송을 돌려놓으면 만약 돌려놓을 수 있다면 그 집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안 돌려놓으면 못 받는 거예요? 예? 안 돌려놓으면 못 받아요? 예, 그렇죠. 그 부인 재산이기 때문에 부인 재산에 대해서는 할 수 없고요. 그리고 아까 그분이 100만 원씩 그 보스톱 치면서 막 100만 원씩 주고 나눠주고 등등 한다는데 네. 그런 현금은 현재 파악할 길이 없잖아요. 현재 아니요, 근데 예, 이 사람이 이럴 적에도 예, 술 한 잔도 안 사주대. 저 듣고 갔더니 골석 치걸래. 예, 내 100만 원 왜 줬는데 나는 안 주냐고 했더니 맥주를 한 잔 사줘요. 아 일단요 지금 그 제가 먹었더니 그래서 50만 원 주고 그냥 예,
다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단요, 그분한테 현금이 그때그때 얼마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파악을 할 수도 없고, 그걸 강제 집행한다는 건 그 현실성도 없고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주머니에 돈이 언제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결국은 그 현재 파악할 수 있는 재산이 아까 재산주의까지 했는데도 안 나온 걸 보면 없는 걸로 보이고, 직장도 안 다니니까 급여에 대해서 압류 및 추식 명령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럼 결국 현실적인 건 그 부인 집인데 그 부인 집을 우리 상담자분 집으로 돌려놔야 절차가 필요한데. 또 이사 갔어요. 어디로 이사 갔어요? 이사요? 예. 그럼 이사를 갔지만 그 집이 누구 명의로 돼 있나요? 현재 이사 간 집은? 그 모르죠. 어디로 갔는지. 그러면 그 집 어디로 갔는지를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게 주소를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파악하셔가지고 등기부등본도 떼봐야죠. 누구 소유인지가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예.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걸? 예, 그러면 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이제 좀 굉장히 자세한 부분인데, 파악이 안 된다면 나중에 혹시 그분 보시고 나면 그분을 뭐 미행을 해서 따라가든지 해서 그분이 나중에 귀가하는 집에 가서 집 따라가서 그 주소를 알아내든지 해서 네. 예, 그런 절차로 예. 예. 그래서 일단은요, 그 법률 전문가하고 한번 사회행위 소송 가능한지 확인하시고 소송을 통해서 진행하시는데, 돈이 없으면 소송구조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우선은 말씀해주신 내용은 뭐 주소를 꼭 아셔야 됩니다. 이사간 주소를 모르시면 이사간 주소를 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 주소에 따른 등기부 등본을 누구나 뗄 수 있으니까 법원이나 등기소 가셔서 등기부 등본을 떼보시고 소유주가 누구인지 확인을 하신 후에 소유주가 그 아내분으로 돼 있다고 하면 예전에 돈을 받지 못한 그 시점에 일부러 재산을 아내분 명의로 옮겼다라는 이유로 뭐 아까 말씀하신 사회행위 취소 소송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명의를 이 돈 안 주신 그분 명의로 옮긴 다음에 또 소송을 하면 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좀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지금 연세도 있으시고 해서 혼자 진행하시긴 좀 어려우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찾아가셔서 좀 상담을 받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판결문을 들고 한번 가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리고 경제력이 이제 전혀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연 20% 이자까지 쳐서 지급하라는 판결문이 이게 평생 소용이 없는 건가요? 너무 아쉬운데요. 네, 그렇게 이 되면. 판결문 받으면 예. 이 판결문이 원칙적으로 10년간의 시효가 있습니다. 예. 10년이 지나면 다시 또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네. 그런데 판결문은 법적으로는 효력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재산이 없으면 그분 재산을 없는 재산을 받을 수 없는 거죠. 근데 혹시라도 나중에라도 이분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안 갚는 분이 가령 직장이 생긴다거나 또 돈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네. 있기 때문에 그때 가면 이제 실효성은 있겠지만, 그렇지 않 계속 그런 없는 상태면 실질적으로는 효력이 없죠. 그렇죠. 그래도 말씀해주신 대로 시효까지는 효력이 있으니까 또 그 이후 언제 또 돈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 상대방이. 그러니까 계속 시효도 연장하시고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저희가 보기에는 조금 더 확실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생방송 법률 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는 법률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들어온 고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부터 확인해 볼게요. 저는 2년 전에 한 카페에 일본 여행 중에 직접 구매한 성인 만화 3편을 스캔해서 올렸습니다. 이때 지문과 대사를 제가 번역한 뒤 포토샵으로 재가공해서 올렸는데요. 얼마 전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조 배포 혐의로 신고돼 해당 게시물은 강제 삭제당하고 저는 경찰 출두를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올린 여자 캐릭터가 교복을 착용하고 있었는데요. 올누드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대사에 좀 선정적 문구가 있긴 했는데요. 이게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여러 가지 좀 짚어볼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교복을 착용한 여자 캐릭터가 선정적인 문구를 사용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조하고 배포한 혐의에 적용이 되는 건지 이것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조하고 배포한 경우에는 청소년 성보호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법에서 말하는 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의 범위가 어디까지이냐,
있느냐라는 점이 문제가 되는데요. 네. 청소년 성보호법에 의하면 아동 청소년 또는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사물, 표현물이 등장해서 성행위나 그 밖에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을 이제 필름, 비디오물, 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에 통신 매체를 통해 화상, 영상 등의 형태로 이제 된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되는 것이 실제가 아닌 가상 창작물에 해당하는 만화가 청소년상 착취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제 문제인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례였냐면 학생 캐릭터에 나타난 특징 등을 통해 나이가 19살 미만인 것이 나타나고 네. 또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청소년으로 인식되는 캐릭터다라면 만화라는 형식과 무관하게 청소년용 음란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또 이게 일본 여행 중에 구매한 만화책이라고 하셨는데 출판사 허가를 받지는 당연히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인터넷에 무단으로 게재를 한 건 마찬가지거든요. 이때는 또 저작권법에도 뭔가 저촉이 될 것 같아요. 김 변호사님, 그렇죠? 네. 예. 저작권법에 저촉이 된다고 보입니다. 네, 저작권법 제46조에 따르면 예.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예.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 저작권자, 물론 일본이지만 그래서 이 저작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여기에 대해서 허락을 전혀 동의도 안 받고 무단으로 올린 경우입니다. 네. 그래서 저작권법에 저촉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해당 그림을 스캔받고 일부를 뭔가 포토샵을 해가지고 번역도 했고 재가공을 한 걸로 보이는데 원작에 좀 재가공을 해서 이렇게 뭔가 다시 조금 바뀌었다 이러면 원작을 도용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건가 그렇게 싶기도 하거든요. 네, 이거는 조금 좀 단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예. 일단 일본 만화라는 원본은 저작권법상 원본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예. 저작권법에서 2차적 저작물이라는 것은 이제 개념이 있는데 원 저작물을 이제 번역, 편곡, 변형, 네. 각색, 영상 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이렇게 작성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원저작물을 변형했다 이러면 네. 2차적 저작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본 사안에서는 원 저작물을 스캔해가지고 일부를 포토샵으로 이제 재가공한 것인데 이것이 원 저작물에 대한 각색이나 변형으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러한 재가공 저작물이 그렇다면 원 저작물을 기초로 새로운 창의성을 발휘해서 새롭게 창작성이 발휘된 것인 그런 보호 가치가 있는 제2차적 저작물이냐라는 부분이 조금 애매할 수가 있고 2차적 저작물은 어쨌든 원저작물과 별도로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의 요건을 갖춰야만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사안에서는 재가공 표현물이 모든 요건을 다 갖춘 2차적 저작물인지조차 좀 명확하지가 않고 맞아요. 예, 만약에 2차적 저작물이라고 볼 수 있는 어떤 창의성이 가미됐다라고 하더라도 네. 역시 이 원저작자의 동의가 없이 이러한 2차적 그쵸. 저작물을 만든 것이라면 예. 이러한 행위는 원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일단은 허가를 안 받고 올린 건 명백한 거니까 네. 이렇게 좀 알아보고요. 일부 캐릭터는 선정적으로 보여질 수도 있지만 일반인이 봤을 때 이 선정성의 기준을 좀 판단하기는 굉장히 애매할 것 같거든요. 그림이나 사진의 연령 등급에 관해서 뭔가 정해진 기준이나 규정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예. 청소년 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심의 결정하지 아니한 매체물에 대하여는 이용 대상 청소년의 나이에 따른 등급을 구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청소년 유해 매체물이 아닌 경우에도 이 연령 등급이 적용이 되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청소년 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이제 9세 이상, 12세 이상, 15세 이상 가 이런 식으로 세 단계로 구분을 해가지고 9세 이상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매체물, 12세 이상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매체물, 15세 이상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매체물로 네. 구분하여 등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연관된 여러 가지를 좀 함께 짚어봤는데요. 우선은 경찰에 가셔야 될 지금 상황이시잖아요. 가서 말씀을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 드릴게요. 자, 계속해서 다음 고민 만나보겠습니다. 사용 내용부터 확인해 볼게요. 온라인으로 받은 반지를 한 귀금속 가게에서 발견했습니다. 때마침 할인을 했는데요.
30%나 할인해 준다는 말에 그 자리에서 결제했습니다. 알고 보니 해당 업체는 온라인 매장도 있더라고요. 저희가 산 날에 온라인에서는 40%나 할인을 했고 결국 저희는 10만 원 정도 손해를 본 셈이더라고요. 다시 환불을 요구하니 귀금속의 특성상 교환이나 환불은 불가하다고 하면서 이는 제품 카드에 써 있다고 했습니다. 호구가 된 기분인데요. 소비자원에 신고하면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우선 같은 브랜드, 이 온라인 가격, 오프라인 가격이 지금 10% 차이가 납니다.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봐도 되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일단은 이제 상품의 가격 결정이라는 부분은 사실은 여러 가지 요소가 반영이 됩니다. 네. 일단 뭐 동일한 제품이라도 어떤 유통 단계를 거치느냐에 따라서 가격의 마진이 달라지는 부분이 네. 있어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제반 비용이 어떤 부분이 들어가느냐. 일반적인 경우에는 사실 같은 제품이라도 유통 단계나 제반 비용이 적은 온라인이 네. 좀 쌀 수밖에 없어 그렇겠죠, 보입니다. 아무래도. 예, 그래서 아무래도 같은 제품이라도 온라인이 더 좀 싼 경향이 있고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금액을 다르게 책정했다. 그 사실만 가지고 사실은 법적으로 뭐 기망행위가 있었느냐라고 보긴 좀 어려운데 다만 사실 판매자가 실제 판매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온라인에 이런 가격에 팔지 않습니다라든가 적극적으로 이 가격이 최저 가격입니다라는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했다면 그것은 좀 다른 문제로 기망행위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 귀금속이나 아니면 주문 제작 이런 상품 같은 경우는 교환이나 환불이 어렵다라는 조항을 항상 저희가 많이 보게 되는데 이게 사실은 부당한 조항은 아닐까? 법적으로는 어떤가요? 네. 그 원칙적으로 부당한 조항이라고까지는 보기는 힘듭니다. 아, 그래요? 네. 예. 일단 이 귀금속이나 주문제작 상품이나 특성상 그런데요. 예. 일단 여기 소비자기본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이라는 것을 제정하게 고시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 귀금속 보석의 경우에는 4가지의 케이스가 네. 말하자면 뭐 환급이라든지 교환 등등 사유로 돼 있거든요. 함량 및 중량 미달 뭐 그런 경우에는 제품 교환 또는 구입과 환급 희수 상위 네. 그럴 경우에는 무상 수리 또는 제품 교환 등 구입 후 1개월 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네. 다른 예를 들면 백화점에서 올해 의류를 사면 디자인, 색상, 사이즈 불만 시 7일 이내에 교환 환불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귀금속 보석의 경우에는 그게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귀금속 보석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하다는 이러한 조항들을 제대로 그 설명이 되고 그 부분에 그 게재가 돼 있다면 이 부당한 조항으로 보기는 힘들 걸로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게 구매한 날로부터 얼마 되지 않은 시일에 환불을 요구한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무리한 요구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시일이 얼마나 지났느냐라는 기간이 중요한 요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사실은 물건을 구매하는 방식도 상당히 다양화되고 있는데 네. 사실 지금 방문 판매나 인터넷 판매와 같은 경우는 특별법에 의해서 일정 기간의 그 기간을 두고 당연히 어떠한 요건 없이 그냥 바로 취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네. 그거는 인터넷이란 특성상 물건을 보고 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특별법에 의해서 구매 의사의 왜곡을 한번 철회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네. 근데 지금 사안은 온라인에서 구매하신 게 아니고 이제 오프라인에서 직접 방문해서 물건을 보고 사신 그런 사안이라서 사실은 단순 변심에 의해서 환불이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은 좀 법적으로 보호받기는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고 네. 다만 물건에 만약에 하자가 있다라면 그거는 당연히 정식적으로 청구를 하실 수 있고 환불 절차를 하실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상태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고 환불이 안 되면 이제 같은 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30% 해줬으니까 온라인처럼 40% 할인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할 수는 없을까요? 네, 그렇게 요구하기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판매업체는 온라인 할인율과 오프라인 할인율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 거래 행태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날 적용된 온라인 할인율을 오프라인에 적용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아, 그거는 좀 힘들다. 네. 아, 아쉽습니다. 온라인 한번 검색해보고 구매를 하셨으면 이런 좀 고민이 없으셨을 텐데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생방송 법률 상담 저희는 잠시 후에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필요하신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화면으로 전화번호 안내를 해드릴게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고요. 법률방송 홈페이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로도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님들과 함께 무료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 이 연락으로 연락 보내주시고요. 자,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지금 실시간 생방송이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많은 시청 부탁드리면서 유튜브를 통한 소통 창구 열려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방송 법률 상담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법률상담 전혜원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억울하고 답답한 법률 고민 권윤주 변호사님, 김태원 변호사님과 함께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법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상담 전화 02557-8295번 연락 주시고요.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법률 상담을 통해 고민 남겨주시면 방송을 통해서 무료로 변호사님과 직접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 생방송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부탁드리면서 유튜브를 통한 소통 창구 함께 열어두겠습니다. 자, 그럼 접수된 상담 내용부터 미리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진해서 준 돈이 대여금이라고? 10년 전 만들어진 도로 보상은? 배드파더 신고하면 명예훼손? 한 달 월급이 고작 136만 원이라니. 네, 이렇게 다양한 상담 접수가 됐습니다. 잠시 후 변호사님들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요. 상담 기다리는 동안 저희 블랙박스를 통해 알아보는 교통법률 상식이죠. 격돌 블랙박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블랙박스 영상 함께 보면서 변호사님들과 함께 다양한 각도에서 해석을 해보고 있는데요. 먼저 도착한 영상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차도 별로 없는 도로고요. 시야도 넓고 잘 보이는데. 아이고, 어머, 사고가 크게 났네요. 일단 블랙박스 차량이 오른쪽 차로 변경을 했고, 아이고, 오토바이와 크게 부딪혔습니다. 자, 이게 오토바이가 오는 게 백미러를 통해서 보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많이 안 다치셨어야 할 텐데 걱정이 되네요. 우선 영상을 보고 블랙박스 차량과 오토바이 상대방 차량의 과실 비율을 일단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 어떻게 과실 비율 써주실지 모르겠네요. 우선 오토바이 탑승하신 분은 크게 다치셨을 것 같은데 일단 과실 비율 확인해 볼게요. 권 변호사님 먼저 볼까요? 블랙박스 과실이 80%, 상대방 과실 20%, 80대 20. 자, 이제 김태현 변호사님 똑같이 써주셨네요. 블랙박스 과실이 80이고 상대방 과실이 20이다. 80대 20 같은 의견을 써주셨는데 먼저 권윤주 변호사님 의견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이제 차량 블랙박스 화면을 봤을 때 사실은 조금 이 1, 2, 3차선, 이제 3차선으로 된 도로에 첫 1차선으로 블랙박스 차량이 가고 있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차량이 가다가 횡단보도를 지날 무렵에 이제 횡단보도 위에 60 제한속도 60이라고 이제 써 있고요. 횡단보도를 지나자마자 브레이크를 거의 밟다시피 하면서 갑자기 우회전을 해서 2, 3차선을 한 번에 이렇게 두 개 차로를 동시에 막 동시에 이동을 이렇게 했죠. 들어가려고 아마 뭐 조금 착각이 있어서 길을 잘못 들었는지 어쨌는지 본인 생각에 차량이 워낙 한산하니까 멈춰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것인지 어쨌든 갑자기 2차선과 3차선에서 블랙박스 차량이 브레이크를 갑자기 밟다시피 거의 정차하다시피 하는데 뒤에서 오토바이가 와서 이제 충격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오토바이 속도가 사실은 60을 넘었느냐 안 넘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좀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제가 이제 오토바이의 과실로 잡은 부분은 사실은 그 60을 넘었다면 제한 속도를 넘었다면 그 피해에 대해서 확대한 측면이 있어서 그 속도가 적정 속도였다면 피해가 그만큼 확대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8대2로 잡았는데 도로교통법상 19조 3항에 의하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진로 변경할 때 다른 차량이 가려고 하는 다른 진행하려는 차의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으면 그렇게 진로 변경을 하면 안 되고 4항에서는 또 갑자기 위험 방지를 위한 경우나 그밖에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갑자기 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블랙박스 차량이 갑자기 별다른 이유도 없이 거의 급제동에 가깝게 정지를 한 부분은 과실이 매우 큰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우선 영상 보고 판단한 권 변호사님 의견을 들어봤고요. 이제 김태현 변호사님도 같은 의견이었어요. 이유가 비슷할 것 같긴 합니다만. 네. 이 블랙박스 화면을 보면요. 우측 차선 도로에서 블랙박스 차량이 1차선을 달리다가 3차선까지 한 번에 급차선 변경을 해서 우측 골목길로
우회전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예. 사실 그 60km 제한 속도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속도가 난 걸로 보입니다. 그 와중에 이제 오토바이가 아마 3차선에서 정확한 보이지는 않지만 3차선을 달리다가 충돌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 오토바이 운전자가 보니까 나가 떨어질 정도로 중상 입은 걸로 보입니다. 크게 부딪혔어요. 예.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화면을 보면 블랙박스 차량이 예.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 급차선 변경을 시도했는지는 예. 이 블랙박스 화면상으로는 알 수 없으므로 네. 이제 방향 지시등을 켰다는 전제하에 검토합니다. 음. 만약 안 켜고 있다면 사실은 이게 거의 90% 갈 수도 있죠. 예. 그런데 이제 도로교통법 시행령 21조의 별표 2에 따르면 우회전 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오른쪽으로 바꾸려는데 그 행위를 하려는 지점에 이르기 전 30m 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우측 차선 변경을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19조 3항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 부분 차선을 변경할 때 한꺼번에 쫙 여러 차선을 변경할 수 있는지 거기서 의견들이 사실 분분하더라고요. 네. 근데 법상으로는 명확히 여러 개의 차선 변경은 순차적으로 한 개씩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까 그 법 규정에 따라. 네. 그런데 블랙박스 차량은 갑자기 급차선 변경을 1차선에서 3차선을 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규정도를 위반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블랙박스 차량이 오토바이를 볼 수 있었는지는 이거 명확치 않거든요. 그렇죠. SUV 차량 같은 경우 특히 사각지대가 오른쪽에서 바로 보이기 때문에 물론 세단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예. 그래서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볼 수 있었는지는 의문인데 볼 수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블랙박스 차량이 우측 차선 변경을 위법하게 했고 이제 속도 낸 걸 과속을 한 걸로 보이므로 이 사건 사고 유발의 과실이 매우 크다고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네. 이 오토바이, 이 상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보니까 화면에서 예. 굉장히 과속으로 달렸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속도가 60km는 빨랐어요. 뭐 충분히 다 넘는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오토바이 운전자는 그리고 달리면서 좌측 차선에서 블랙박스 차량이 급 차선 변경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거든요. 근데 이에 주의하지 않아서 이 사건 사고 유발에 과실이 인정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이 사건의 경우 블랙박스 차량과 상대 오토바이의 과실 비율을 80대 20% 정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네, 오토바이 속도가 워낙 빨랐기 때문에 이 차량이 오는 걸 보고 속도를 줄이기도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갓길에 정차된 차량도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사고가 또 난 게 아닐까 싶은데 요즘 사회 분위기가 배달 음식을 굉장히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오토바이 사고가 또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C사가 20분 안에 배달 음식을 배달을 해준다. 이런 마케팅을 펼치고 있어서 또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요걸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촉박한 시간 안에 배달을 완료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오토바이 주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업무 완수를 위해서 20분 안에 배달을 해야 되니까 무리하게 뭐 교통 위반을 한다든지 불법 유턴을 한다든지 신호 위반 뭐 이런 걸 한다든지 해서 만약에 사고가 난다면 이에 대한 사고의 책임은 이 오토바이 운전자가 져야 하는 건지 아니면 회사에서 뭔가 산재 처리를 해주는 건지 궁금해지네요. 네, 이제 근로자라고 전제하고 말씀을 드리면 산재보험 처리를 받기 위해서는 이제 업무상 재해여야 됩니다. 이제 산업재해보상법 5조 1호에 의하면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인 이상 근로자가 일부 뭐 교통신호 위반 등의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산재로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20분 안에 배달 음식이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도 있지만 이 시간보다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그래도 안전운전이 더 중요하니까 꼭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생방송 법률 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전화 연결이 돼 있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잘 들리십니까? 네네. 예, 자,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여보세요? 예, 잘 들리시죠? 예, 네, 혹시 상담자님 TV도 같이 켜져 있나요? 예예. TV 소리가 전화 목소리가 아마 동시에 들릴 거예요. 메아리 쳐서. 예, 예. 그래서 TV 볼륨을 좀 내려두시고 화면만 보시고 전화 이렇게 통화로만 저희와 이야기를 나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더 원활하게 소리가 잘 들릴 겁니다. 아, 예예. 네. 소리 줄였어요. 아, 네. 소리를 줄이셨고 이제 잘 들리시죠? 예. 네. 자, 어떤 문제를 해결해 드리면 될까요? 아, 예, 다름이 아니고요. 예.
제가 이제 여자를 만나가 재혼을 했는데 예. 재혼하고 나서 이 사람이 저한테 과거에 한 남자로부터 돈을 이래 받아가지고 예. 자기가 이제 돈을 갚아줄 돈이 있다면서 예. 뭐 그런 빚이 이야기를 있다. 하더라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자기 과거의 문제니까 제가 크게 개입을 안 했어요. 예. 그리고 어느 정도 자기가 이제 어느 정도 돈을 불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어디 식당을 다니고 이러다 돈을 못 넣어가지고 네. 제가 이제 그 사람 돈을 대신해서 한 달에 월 50만 원씩 해가지고 예. 그건 한 6,700을 가까이 넣어줬어요. 이 사람 앞으로. 예. 넣어주다 보니까 저도 이제 이 돈에 대해서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이 돈이 도대체 어떻게 된 돈인지 출처에 대해서 저도 좀 알아야 될 부분도 있고 이래서 제가 이 사람한테 물었습니다. 네. 이제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과거에 이 남자하고 네. 결혼정보센터에서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만났는데 예. 이 여자분이 뭐 형제도 없고 고아예요. 고아고 갈 데도 없고 이래 하다 보니까 네. 이 남자가 자기가 혼자 있으니까 네. 방이 이래 있고 하니까 자기가 자기 집에 와가지고 그럼 기거를 해라 해서 이 사람이 이 여자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오프다리를 챙겨가지고 이 사람을 자기 집으로 데려왔어요. 데려왔는데 예. 이 여자가 이 남자한테는 나는 아직까지 이 빚도 갚을 돈도 있고 해서 아직까지 살고 여력이 안 된다. 네. 이래 하니까 이 남자가 그러면 자기가 그걸 정리를 해줄 테니까 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네. 이 사람이 자기가 통장으로 도장하고 주면서 네. 돈 자기가 이제 빚이 있다니까 빚을 갚아라 하면서 이제 통장하고 도장을 준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제가 알기로 한 3,500 가까지 3,500을 이 사람이 빚이 있었어요. 정리를 빚을 했는가 그거는 예. 모르겠지만 그래 한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 사람 집에 기거를 하는 동안에 있으면서 어느 한 시점에 각 방을 썼죠. 네. 각 방을 썼는데 어느 한 시점에 이 여자 집에 이제 방에 문을 두드리고 들어와가지고 예. 예고도 없이 들어와가지고 밤에 자는데 문을 두드리고 들어와가지고 완전 뭐 한마디로 강간을 했다는 이야기죠. 네. 강간을 하고 너무 이제 이 사람이 놀래가지고 그 다음 날 이제 이 남자한테 아직까지 나는 마음이 준비가 안 돼가 있으니까 두 번 다시 이래 하지 마라 네네. 했는데도 그 이후에도 또 두 차례 세 차례 한번 또 이런 상황이 있어서 너무 무섭고 겁이 나가지고 막 예. 가음을 지르고 이랬는데 밑에 이제 밑층에서 뭐 시끄럽고 이러니까 조용히 하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그 이후로는 또 안 했어요. 그러고 이 여자가 도저히 이 남자에 대한 이 공포심과 두려움 때문에 겁이 나가 무서워서 집을 나왔대요. 예. 집을 나와가지고 어디 다른데 어디 일을 하면서 있는데 이 남자가 어떻게 수소문해서 이 여자를 또 찾았어요. 네. 찾아와가지고 한 남자 두 사람이 이리 왔는 것 같아요. 네. 와가지고 뭐 좀 공갈 비슷한 협박을 하면서 내가 뭐 정보과 형사 출신인데 네. 하면서 자기가 사용증을 써라 하면서 막 공갈 협박을 하니까 여자가 겁이 나고 무섭고 이러니까 네. 자기도 이제 그걸 써준 것 같아요. 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네.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이제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도중에 중간에 돈을 넣다가 제가 스톱을 했어요. 네. 돈을 안 넣습니다. 네. 이 돈은 명백하게 자기가 분명히 이 여자한테 쓰라고 돈을 주면서 빚을 갚아라 준 돈인데 뒤에 와가지고 이제 사람을 한 사람 데려와가지고 이 여자에 대한 공포심과 협박을 해가면서 자금줄을 써라 해가지고 네. 이제 이래 된 사항이 돼가지고 네. 과연 이 돈에 대해서 그 남자한테 네. 이 돈을 갚아야 될 의무가 있는 건지 제가 이제 뭐 그런 부분하고 또 이 여자한테 밤에 느닷없이 들어와가지고 예. 이 형사적인 강간 이런 부분도 있고 예. 그러고 그 이후에 이제 돈을 넣지도 않고 이래 하다 보니까 네. 이 여자한테 이제 카톡으로 오만 공갈 협박 문자를 엄청나게 넣었어요. 이거는 말도 표현할 못할 정도로 정신적인
참 충격에 이 여자가 밤에 잠도 못 자고 우울증에 정신병원까지도 가고 이랬어요. 그런 상황을 제가 같이 지내고 있으면서 목격을 네.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너무 이건 너무 도가 너무 심하다. 이건 아닌 것 같아 해서 제가 일단 이 사람 민사로 걸었어요. 예. 민사로 걸었는데 이제 조정심의위원회에서 아마 출석 날짜 일정이 다 잡혔어요. 예. 잡혔는데 그래서 이 민사 관계에도 연루가 되어 있고 행사적인 문제도 연루가 되어 있고 네. 이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일을 처리를 해야 되는 건지 네. 그래서 제가 상담 요청을 좀 했습니다. 그렇군요. 좀 굉장히 많이 심란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야기를 이렇게 쭉 들었는데 그럼 3,500만 원 중에서 어느 정도 그렇고 많이 갚으셨을 것 같네요. 그래도. 예, 그 일부가 이제 이 사람이 한 300 정도 네. 갚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한 600 가까이 한 900 정도 갚았죠. 아, 그렇군요. 한 3분의 1 정도, 1 가까이 갚으신 건데 예, 저희가 예. 지금 권윤주 변호사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이야기를 함께 들었습니다. 예, 법적으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더 드릴 것 같은데 일단 두 예, 분은 예. 대화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권윤주 변호사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예, 그 말씀 듣다가 저도 참 많이 놀랐습니다. 그 내용이 일단 아내분의 이야기고 아내분께서 상담자님과 결혼하기 전에 어떤 상대 남자와 같이 사는 동안에 발생한 일이시죠. 네네. 그때 그 남자와 그 돈을 빌려가지고 그러니까 아내분이 남자로부터 통장과 도장을 받아서 이제 알아서 써라라고 해서 예. 돈 받은 시점이 언제쯤이세요? 그때가 지금 한 2년 조금 못 됐어요. 아, 얼마 안 되셨네요. 예. 그리고 그 차용증을 쓴 시기는 언제쯤이세요? 그때가 이제 자기가 한 달 보름 정도 아마 그 남자하고 기거를 한 것 같아요. 아, 기거를 하고 이 여자가 도저히 이 남자가 무서워가지고 네. 남자가 밤마다 이래 자기 방에 돌아와가지고 이런 상황을 벌어지니까 무서워 겁이 나고 아. 그래서 이제 뛰쳐 나온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그러시구나. 한 얼마 안 있다가 아마 이 남자가 이 사람 있는 데를 어떻게 자리 추적을 해가지고 어떻게 이 여자를 만난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러면 어디 지에서 있는 데서 불러가지고 뭐 차용증 이런 그거를 써라 해서 아마 써준 것 같아요. 그 차용증을 쓸 때 뭐 그 상대 남자가 다른 사람까지 같이 와서 쓰라고 압박을 아내분한테 한 건가요? 아니면 혼자 예, 와서? 그렇죠. 아, 다 같이 와서요. 예, 그때 그 당시에 자기가 예. 뭐 정부과 행사 출신이라 하면서 공무이 어떻게 보면 공무이 방조도 한 거거든요. 자기가 그렇게 겁을 주고 협박할 정도로 그러니까 여자로서는 당연히 무섭고 그렇죠. 겁이 나고 자기가 또 도망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두려움에 자기가 그 차용증을 써준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차용증 써줄 때는 상담자분 당연히 함께 계시지 않았고 아내분은 저는 그때는 저는 만나지도 이 사람을 않은 만났죠. 아. 만나기 전이었죠. 그리고 아내분은 그 당시에 그 모르는 혼자 형사 있었고. 또는 정보과 직원이라는 사람과 같이 와서 쓸 당시에 혼자 계셨고 사실은 모르는 남자를 데리고까지 와서 네, 이렇게 심정적으로 그렇죠. 상당히 압박을 받아서 차용증을 쓰셨다는 얘기고 예. 그 3,500 통장과 도장을 받아서 그걸로 실제로 아내분의 다른 채무를 변제한다거나 아내분이 쓴 건 맞으시죠? 예, 그거는 이제 자세한 거는 자기가 어디 다 빚을 어디 이렇게 갚았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더라고. 그러면 아내분이 사실은 그 결혼 정보 업체를 통해서 상대 남자를 처음 만났었고 네네. 그 당시에 같이 살기로 하는 부분이 동의가 돼서 같이 사신 건지 아니면 조금 애매하거든요. 그 부분이. 여기 같이 예. 살기로 한 동기가 아니고 예. 자기가 오도 갈 데 없으니까 네. 그럼 우리 집에 온나 나도 내 혼자니까 내가 오면은 방을 하나 줄 테니까 그래서 이 여자를 유인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데리고 간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그 일단은 민사적으로 이미 소송을 당하셔서 조정 절차를 앞두고 계시고 형사적으로 지금 고소하신 건 없으시죠? 예, 아직은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민사적인 부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3,500 통장과 도장을 받았을 때 실제 상대방 남자의 의사는 단순히 그냥 금액을 그냥 준 것인 게 사실일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와서는 그 이후에 아내분이 집을 떠나니까 차용증을 압박을 해서 받았는데 네. 문제는 그 돈을 실제로 아내분이 쓴 건 맞으셔서 이것이 증여냐 아니면 그냥 대여였는데 차용증을 쓴 거냐
라는 부분이 제3자가 봤을 때 법원이든 수사기관이든 제3자가 봤을 때 조금 저희 주장에 약해지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실제 사실관계가 그렇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보이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장 자체가 사실은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 취소 주장이시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전혀 의사 없이 상대방의 강박에 의해서 무자비하게 실제로는 내 의사와 다르게 법률행위를 했다라는 얘기시고 지금 주장하시는 대로 그러한 일이 맞으실 거는 같은데 그거를 고소하신다거나 민사적으로 주장하시거나 반박하실 때 상대방이 재반박을 하면서 아니다 이 금액으로 지금 이 여자분이 이렇게 금액을 다 변제했는데 그 차용증을 쓴 것은 실제로는 증여가 전혀 아니었다 이랬을 때 저희가 그것이 실제 사실이더라도 과연 어떻게 완전히 강박에 의해서 썼다라는 부분은 저희한테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당시 같이 왔던 형사가 누군지 그리고 그 형사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누군지 그다음에 그 이후에 협박성 문자 메시지나 많은 거를 계속 받으셨잖아요. 아니 예. 조금 전에 그 말씀이 예. 뭐냐면 자기가 행사도 행사 생활 자기가 사람이 그 남자 자체가 행사를 사칭인 거예요. 아. 자기가 옛날에 행사 정보가 출신인데 하면서 이 여자한테 겁을 준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 차용증을 쓰게끔 만드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그 증거 자료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러한 주장을 입증하시는 게 저희한테 다 책임이 있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강압에 의한 협박에 의한 우리 주장이 사실이다라는 점에 대해서 그 상황을 정확하게 우리가 피해자로서 묘사하시는 것 외에 추가적으로 그런 말을 들었다는 증거까지 좀 있으셔야 그 강박에 의한 취소 주장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그 상대방이 계속 지속적으로 그 협박 문자 보낸 그 자료는 충분히 증거 자료의 어떤 보완이 되실 것 같고 그 협박성 문자 계속 받은 건 맞으시죠? 예. 그러면 그것이 설령 강박에 의한 취소 주장에 대한 보완이 좀 덜 된다 하더라도 그런 행위 자체가 사실 협박과 공갈에 관한 그 범죄 행위의 지금 요소를 갖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그것 자체를 고소하시는 것도 방법이고 강박에 의한 취소 주장을 하실 때 우리가 어떤 강박을 당했는지를 보완하는 간접 정황 내지는 증거로 같이 쓰실 수 있는 것도 방법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지금 사건의 조금 어려운 점은 그러한 주장은 다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미 아내분의 변제를 그 남자의 돈으로 한 사실이 있어서 조금 제3자가 볼 때 그런 부분에 우리가 더 보완을 해서 입증을 잘 하셔야 된다. 그런 부분이 좀 하나 있고요. 그 고소하시는 부분 형사적으로 일단 지금 민사 조정 단계에서 피고로서 채무 자체를 부인하시려면 강박에 의한 취소 주장을 하셔야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취소 주장이 인정된다면 그 행위 자체를 무로 돌려서 없는 채무가 없는 것으로 만드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 강박에 의한 취소가 잘 되지 않는다 인정되지 않는다 재판부에 의해서 그때에는 저희가 고소나 하는 그 범죄 행위 당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별도로 더 있다. 그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내가 지금 갚아야 될 돈과 상계하겠다. 이런 주장도 가능하시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그러려면 단순히 내가 불법행위의 피해자다는 주장을 민사적으로 주장만 하는 것으로는 좀 부족하고 일단은 고소 조치를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소 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협박이나 공갈에 관한 문자 메시지 받은 거는 별도로 그 자체로 고소에 대한 어떤 범죄 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이고 다음으로 이제 강간 부분이 남습니다. 강간 부분은 사실은 지금 형법에 의하면은 폭행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굉장히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리고 이 성범죄에 대해서 특별법이 있는데 그 특별법에 의하면 주거 침입을 한 자가 강간을 한 경우에는 더 그 형량이 세거든요. 그때에는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이라고 해서 훨씬 중한 범죄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주거 침입 강간,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소위 어떤 조금 그 돈이 없는 대학생분들 같은 경우에 다 같이 이렇게 방을 빌려서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에는 한 집에 살더라도 그 집에 다른 사람 방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는 주거 침입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상황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 침입 강간인지 그냥 일반 강간인지에 따라 다른 형량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아내분의 의사에 반해서 강간이라는 범죄 피해를 당한 게 명확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소하시고 그 고소에 대해서 피해자의 진술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상황이라든가 그 자세한 그 앞뒤 정황을 정확하게 고소하시면 그것조차 이제 지금 불법 행위로서 고소장을 제출하는 두 가지 범죄 행위는 이미 요건이 된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그러한 고소 행위를 하시면서 내가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오히려 원고 그 상대 남자에게 내가 갖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고소 조치를 하신 이후에 유죄 판결 받을 때까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몇 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민사 그 재판 과정에서 그 우리가 주장을 하고 고소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시고 제출하셔도 재판부에서 그것이 유죄 판결 날 때까지 꼭 기다려준다라고 보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사적으로 일단은 우리가 강박에 의한 취소권을 주장해서 방어하시는 방법이 하나고, 두 번째는 고소장을 제출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어서 그 청구권으로 상계한다. 내가 그 받을 금액과 줄 금액을 상계한다는 주장 두 가지가 가능한데, 그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 주장을 하시려면 그 법원에서 그 주장이 입증될 때까지 기다려줘야 된다는 그런 저희가 통제하기 어려운 좀 부분이 있어서 수사가 좀 빨리 된다면 재판부에서 그걸 기다려줄 수도 있지만 보통 이렇게 수사되는 사실 자체로 재판을 멈춰서 기다려주기까지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예. 네. 네, 그러면은 예. 이 돈에 대해서 그러면 그 네. 정확하게 갚아야 될 의무가 있는 건지. 그러니까 그 어떻게 말씀드린 되는 대로 건지. 차용증이 일단 있는 상황에선 불리하게 저희가 시작하시는 지금 상황입니다. 민사적으로 소송에 들어갔을 때 뭐 재판부에서는 그 차용증을 가장 강력한 증거로 보고 있기 때문인데, 말씀드린 대로 그 차용증을 우리가 법률행위를 취소한다는 주장, 그것이 강박에 의한 의사행위 취소, 의사표시의 취소 주장입니다. 그래서 강박에 의한 취소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그 차용증 자체로 없는 것으로 돌리는 것이고,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그것을 그 채무는 존재하지만 우리가 별도의 강간이나 공갈 협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어서 그 청구권으로 서로 상계하자, 이런 주장도 가능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 네. 예. 네. 더 궁금하신 점은 없으실까요? 예. 그러면은 예. 이번에 이제 조정심의원에 이제 그 날 일정이 잡혀가지고 네. 그러면 이제 집사람이 그쪽에서 참석했을 때 이야기해야 될 부분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네. 이야기를 그 자리에서 이야기하면 되겠네요. 물론 뭐 재판 준비라는 거는 보통 서면으로 미리 하셔가지고 구두로 가서 직접 하시면 조정위원분들이든 판사님이든 그 자리에서 받아 적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모든 주장이나 본인의 입장을 담은 서면을 미리 제출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거 되기 전에 그쪽에서 원고 쪽에서 예. 집사람 카톡에다가 진짜 담지도 못할 그런 공갈 협박 그런 부분을 네. 있어가지고 이 조정심의원이 되기 전에 이 신청을 해가지고 예. 그거를 자료를 다 제출을 했어요. 아, 하셨어요? 네. 예예. 그래서 공갈 협박이라는 행위에 대해서는 자료를 내셨지만 예. 그러니까 이후에 받으신 문자 메시지나 그런 공갈 협박 자체는 입증이 되셨지만 그 차용증을 쓴 당시에 내가 압박을 받아서 의사 표시를 한 것이다라는 그 부분까지는 조금 더 그것만 가지고는 좀 어려우시고 좀 더 보완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뭐 1차 조정 아까 앞두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준비를 잘 하셔서 대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많이 스트레스 받고 또 좀 힘드실 것 같지만 저희가 네.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요. 이후에 또 해결점이 어렵다 하시면 또 연락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은 저희가 이렇게 상담을 좀 해봤는데 지금 말도 안 되게 좀 강간을 당하셨다 이런 네.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시간이 좀 지난 성범죄 같은 경우도 공소시효가 따로 있을까요? 예,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일단 말씀드린 대로 일반 강간의 경우에는 네.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서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일 때는 네. 공소시효가 10년이고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거 침입 강간인 경우 그때에는 7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이라는 그 범죄형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공소시효가 15년짜리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근데 성범죄에 대해서는 좀 특례가 있는데 그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1조에서 그 성범죄에 관한 DNA 증거 같은 과학적인 증거가 있을 때는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DNA 증거가 있다면 지금 말씀드린 거에다 10년을 더하셔야지 공소시효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증거는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아직 시간이 얼마 안 됐으니까 이 부분도 명확하게 좀 해결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도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홈페이지를 통해 들어온 고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연 내용부터 확인해 볼게요. 남편이 회사 동료와 바람이 나서 이혼을 진행 중에 소송이 아닌 협의 이혼을 해야 한다며 저를 협박했습니다. 제가 요구에 응하지 않자 생명을 위협하는 협박은 물론 아이의 신변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를 하려고 해서 저는 끝내 협의 이혼을 해주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났는데요. 단 한 번도 양육비는 지급하지 않았고 시댁 쪽에는 제가 바람이 나서 이혼한 것으로 말을 해서 저를 세상 나쁜 여자로 만들어놨더라고요. 전 남편을 배드파더에 신고할까 했더니 명예훼손에 위반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정말 나쁜 분입니다. 이 협의 이혼을 하기 위해서 전 부인에게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행동을 한 것도 모자라서 본인 자식이잖아요. 본인 자식한테 이런 행동을 한다니 좀 너무 몰지각한 행동인 것 같은데 일단 협박죄에 해당하는 게 아닌가 요거를 좀 따져보도록 할까요, 김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이 사연을 보면 상담자분의 그 남편에서 상담자분에 대해 생명을 위협했고 아이의 신변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이제 우리 협박죄에서 협박이란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정도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거기에는 생명, 신체 등등이 포함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신변 위협, 생명 위협이기 때문에 그러한 해악이고 그리고 그 자녀분 그러니까 상담자분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제3자에 대한 법익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에도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그 형법제 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이기 때문에 협박죄에 해당된다고 보입니다. 네, 당연히 협박죄에 해당하겠죠. 자, 근데 5년이나 지났습니다. 일단 5년간 단 한 번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이것도 너무하다 싶은데 해외 사례를 좀 보면 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출국 금지까지 시키는 굉장히 엄중한 처벌이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양육비 채권에 이제 판결을 받으셨을 때는 일반적인 채권 집행과 마찬가지로 강제 집행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강제 집행 절차에 따라서 그 상대방이 갖고 있는 부동산이나 뭐 급여 채권이나 여러 가지 금융 재산에 다 강제 집행을 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일반적인 절차는 사실 강제 집행을 실제로 완료해서 추심하시기까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이런 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가사소송법에서 독특하게도 이행명령 제도라는 걸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에 양육비 지급을 명한 심판이나 판결 등을 또는 조정을 한 가정법원에다가 그 이행명령이라는 걸 신청해서 상대방이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할 것을 법원이 명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이러한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에 대해서 이행명령을 받고도 그 의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자가 양육비를 3기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혹은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양육비를 지급할 때까지 의무자를 경찰서 유치장 또는 교도소, 구치소에 감치시킬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양육비 미지급을 이유로 배드파더라는 단체가 있죠. 언론에도 많이 오르내렸었는데 이 배드파더에 신고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게 명예훼손죄에 걸리진 않을까요? 괜찮을까요? 네,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시의적인 부분인데요. 일단 만약에 배드파더에 신고를 할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배드파더 활동가가 이제 인터넷에 올릴 겁니다. 그럼 배드파더 활동가와 이 상담자분 같은 경우 이런 분들과 공범이 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제 공범이 되는지 문제죠. 명예훼손죄. 직접적인 명예훼손은 배드파더 활동가가 할 것이고 그런데 이 그래서 결국은 배드파더 활동가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느냐와 밀접하게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금년 초에 수원지방법원에서 배드파더 활동가에 대한 명예훼손죄에 대한 그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래서 신상 공개에 따른 명예훼손보다 이를 공개해서 얻게 되는 공익이 더 크다고 해가지고 원칙적으로는 명예훼손 사실은 해당되지만 예. 이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거죠. 공이 더 크니까. 예. 근데 1심에서 아직까지 1심 판결일 뿐입니다. 아. 그래서 이제 검찰이 항소를 했습니다. 예. 무죄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서. 그래서 2심에서 어떻게 결론이 나오느냐에 달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에 해당된다 안 된다를 지금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데 예. 일단은 그 명예훼손죄는 일단은 죄의 훼손 사실에는 해당은 되는데 네. 왜냐하면 명예훼손 사실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서 훼손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네. 거기 이제 사실은 해당은 되죠. 그렇지만은 이제 이게 공공의 이익이 해당되는 경우, 공공의 이익이 더 큰 경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위법성 조각이라는 부분을 가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그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터넷으로 하게 되면 정보통신망법에 따라서 이제 그 명예훼손죄가 문제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2심에서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는 네. 단정적으로는 말할 수는 없고 이제 위법성 1심 만약 결론대로 간다고 하게 되면 명예훼손죄에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입니다. 네. 근데 일단 2심 결과를 좀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2심 결과에 따라서 또 좀 방향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근데 이 남편분이 시댁 쪽에 거짓 소문을 좀 냈어요.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이 바람이 났다 이렇게 말을 해놨다고 하는데 이 당사자 같은 경우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렇게 허위 사실을 좀 유포했다 이런 죄로 전 남편을 고소할 수 있지 않을까요? 또 어떻게 보면 허위 사실 유포이기도 하고 본인에 대해서도 좀 명예훼손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실 것 같아요. 저는 명예훼손이라고 보입니다. 예. 왜냐하면 일단 사회적으로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다라고 이제 정의를 하는데 네. 이 바람났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부정행위를 했다라고 이해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혼인 생활 중에 어떤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람이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충분한 표현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예. 그러한 명예훼손 사실,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면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볼 수가 있고 네. 또 다수의 시댁 식구들한테 그 사실을 유포했다라면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도 해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가 가능해 보입니다. 아, 허위사실 유포죄 이렇게 따로따로가 아니고 네.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명예훼손죄. 예. 아, 알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협의혼을 하긴 했지만요. 이 양육비 지급 등이 잘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서 뭐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뭔가 더 요구를 할 수 있는 뭐 5년 전이긴 하지만요. 이런 재조정 신청이 좀 가능할까요? 일단 이 사안 같은 경우는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예. 일단 재산 분할 같은 경우는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는 소멸합니다. 그건 안 되겠네요. 예, 기간만 경과하지 않았다면 이제 원칙적으로 가능한데 또 예. 실무에서는 또 합의가 있었을 경우에는 가령 예를 들면 각서나 공증 등 돼 있는 경우 각서를 받아서 공증했다. 그런 경우에는 또 이런 경우 재조정 말하자면 협의혼이 있었을 경우에 재산 분할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도 나오고 그럽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원칙적으로 법이론적으로 가능한데 2년이 이미 경과했기 때문에 이 사안의 이건 안 경우에는 되고. 재산 분할 청구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위자료 경우는 만약 기간이 경과하지 보통 위자료도 이게 위자료는 3년이 손해 및 가해자라는 날로부터 3년 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안도 말하자면 위자료 이 사안에 대해서 5년이 지났기 때문에 네. 이 부분도 3년을 넘었다고 보이기 때문에 힘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아. 듭니다. 만약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협의 이혼과는 별개입니다. 네. 위자료는 혼인 파트너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기 때문에 책임이 명확히 있다면 협의 이혼이냐 재판상 이혼이냐에 관계없이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안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서 3년 아마 지난 경우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힘들다고. 기간 때문에 좀 예. 힘들겠네요. 알겠습니다. 기간만 안 지났으면 일단 가능한데 이 부분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답변 드리도록 하고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생방송 법률 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법률적인 문제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전화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02557-8295번 번호 기억해 주시고요. 법률방송 홈페이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이제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할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이 있으십니까? 다름 아니라 저희
아버지께서 상속을 받으신 땅이 한 150평 정도 있으시거든요. 네. 이걸 한 10년 전쯤에 상속을 받으셨고 10년 전에요. 예. 네, 그리고 그 땅 있는지만 토지만 확인을 한 다음에 한동안 거기를 가질 않았어요. 그냥 묻어둔다 생각하고 근데 이번에 그 땅을 다시 방문을 하니까 거기에 네. 도로가 생겨 있는 거예요. 저희는 알지도 못하는. 아, 언제 생겼는지 모르고요. 네네네네. 네. 그래서 연락도 없이 이거를 누가 냈나 했더니 분청에서 길을 낸 거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거를 소유주한테 허락도 받지 않고서는 이런 걸 내는 게 어딨냐 하면서 네. 민원을 넣었더니 이거를 그냥 국가에 기부하는 셈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군청에서요? 네네네. 그래서 너무 황당해서 그리고 예. 이게 그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150평의 땅이 있는데 일부만 사용했고 그리고 나머지 땅을 뭐 사용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좀 주장인데 저희가 봤을 때는 그 길 때문에 저희가 토지가 사용을 하기가 되게 애매한 상황이 되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도로가 언제부터 생겨났냐고 확인을 하니까 저희가 그거를 상속을 받았던 시점에 만들어졌던 도로더라고요. 아, 오래됐네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저희는 이게 그쪽에 저희 거주하지도 않고 이제 예. 다니는 곳이 아니니까 그냥 저희가 있다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도로가 좀 만들어진 지가 좀 오래됐지만 네. 발견한 시점이 저희는 올해거든요. 올해? 그러면 예. 네, 올해. 그래서 저희는 이 도로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엄연한 개인 사유지인데 또 네. 말도 안 되게 기부라는 소리를 들으셔서 좀 황당하셨을 것 같은데 일단 10년 전에 도로는 만들어졌지만 이걸 알게 된 사실은 최근입니다. 자, 저희가 김태환 변호사님과 함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보상을 받거나 해결법이 있을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김태환 변호사입니다. 네. 제가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도로가 지금 생겨난 시점이 10년 전이라고 하셨죠? 네네네. 그러면 이 도로는 아무 연락 없이 그러니까 우리 상담자분 말고 상담자분의 뭐 지인이나 다른 분의 일체 연락도 없이 무단으로 도로 만들어진 거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를 상속을 받은 건데 그 시점에 만약에 도로를 계획을 했다면 뭐 저희 상속을 해주시는 뭐 할아버지나 이런 쪽에서 그게 있어야 되는데 저희 뭐 친인척분을 확인해봐도 없고 저희도 이거 연락 받은 내역은 없거든요. 네. 이 토지 150평 정도 되는 상속받은 땅이 어떤 네. 용도입니까? 저희 그냥 노지 같은데 이게 약간 노지요? 그냥 시골길 같은데 예, 예. 시골 같은데 있는 땅인데요. 예, 예. 그 일부를 도로로 지금 개편해서 사용을 예. 한 거예요. 네, 그러면 나대지 상태였나 보죠? 예.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도로는 지금 현재 이용자가 많나요? 뭐 거기 계시는 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 통행로로 지금 사용하시는 네. 것 같은데.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일단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군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남의 토지를 네. 사용을 하려고 하면 우리 토지 수용법에 따라 토지 보상법에 따라서 네. 사용 절차를 밟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네. 이런 손실 보상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한 절차를 일체 밟지 않고 위법하게 타인의 토지를 사용한 걸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무단으로 지금 사용한 거니까 원칙적으로 이게 불법행위에 해당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해서 이 토지를 훼손한 불법행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손해배상 청구권을 이제 행사할 수 있는데 네. 지금 현재 최근에 발견을 하셨다고 하니까 원래 이 불법행위로 한 손해배상 청구권 이제 기간이 있는데 어떻게 되죠? 이제 그게 이 손해미 가해자라는 날로부터 3년이고 네. 그리고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니까 도로 개설한 날부터 10년 그리고 상담자분이 그 부분을 알게 된 경우 네. 누가 이 도로를 개설했고 그런데 뭐 바로 최근에 아셨기 때문에 예, 저희는 상관없이 이게 도로가 만들어진 지는 10년이 지났어도 제가 안 게 얼마 안 됐으면 예, 상관없는 거예요? 네. 그 10년 그러니까 물론 이제 10년이 지났잖아요. 네. 이제 알기는 3년이지만 10년이 지났지만 10년 전치에 대해서는 시효가 소멸됐지요. 근데 그 10년부터 그 다음에 이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이후부터는 아직 안 지났죠. 네. 10년 지나거나 그러니까 9년 전치에 대해서는 아직 1년의 시효가 남아 있고 8년 전은 또 2년의 시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현재
이제 물론 10년이 경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없지만 10년 전까지에 대해서는 지금 청구권 행사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에 이제 손해가 발생한 부분 여기에 대해서는 이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 이 손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이제 이 상황에 따라서 이제 손해액이 정해지겠죠. 예. 그런데 저희는 이게 좀 어이가 없는 게 예. 사람들은 저희에게 막 기부를 하라 그러고 자기네들의 잘못을 지금 인정을 하질 않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공무원이고 나라에서 녹을 먹는 사람들인데 저희가 이 사람들을 이게 좀 뭐 징계 처리라든지 이런 것도 할 수 네. 있는 건가요? 이 말하자면 위법한 행위를 한 거죠. 공무원이.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진정을 낸다든지 해서 이 공무원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문제를 물을 수 있는 소지는 있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군청에서 분명히 행정 절차를 적법하게 해야 되는데 위법하게 하는 행위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관공서, 그러니까 이 해당 징계 권한이 있는 부서, 말하자면 이 부분은 뭐 군청이라고 하게 되면 군청의 담당 아니면은 군청의 상급기관 그리고 감사원이라든지 그런 뭐 국민권익위원회에다 그 민원을 제기하는 게 상당히 효과적으로 보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군청은 그래서 이 부분 기부를 한 셈 치라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은 말이 되지 않는 답변이라고 보입니다. 기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분명히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그 지금 상담자분은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상담자분은 이제 다른 이제 특별한 사정도 있을 수 있지만 권리 남용의 경우가 아닌 원상 복구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저희가 그 도로가 난 토지를 원상복구를 요청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원칙은 그런데 이제 이게 권리 남용이 될 수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이 소유 토지에 대해서 돌려달라고 하는 경우에는 권리 남용이 많이 문제되고 그리고 아까 그래서 제가 도로 이용자가 많다든지 등등 이제 그러니까 공공이익이 더 크느냐. 그리고 이 상담자분은 돈이라든지 그런 걸로 다 보전이 될 수 있는 부분 아니면 일부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걸로 될 수 있는 경우에 전부를 돌려달라고 하는 경우에 이제 권리 남용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이제 구체적인 이제 사례의 사안을 따져봐야 되고 만약에 재판을 가게 된다면 이제 재판에서 따져질 부분인데 법 원칙적으로는 이 소유권이 계속 있는 한에 있어서는 우리 소유물에 대한 그 방해제거 청구권에 계속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건 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저희가 지금 땅이 사실 시골 땅이기는 한데 이거 거의 만약에 땅이 있다면 거의 중앙을 관통해가지고 도로가 나버려가지고 땅이 양분화가 돼서 땅의 가치가 없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10년 전에 대비해서 땅값이 좀 상승을 했는데 예. 저희가 만약에 보상을 받는 금액은 현 기준으로 받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10년 전 기준으로 받게 되는 건가요? 지금 현재 손해를 보시고 계시는 부분이 있죠. 지금 현재 이 도로를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도로 소유권을 완전히 넘어가는 이제 그런 부분이고 지금 사용만 하고 있잖아요. 군청에서는. 그래서 사용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시가 부분이 있죠. 네. 일반적인 시가와 달리 이 부분에 대한 이 토지를 일반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임대료 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시가와는 좀 다른 부분이죠. 그러면 어떻게 왜냐면 저희가 지금 이게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원상복구가 힘들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아까 권리남용이 될 수 있는 소지도 상당히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이런 그 손해 부분 같은 경우는 아까 시가 부분 하셨는데 근처에 있는 뭐 부동산이나 아니면 KB 부동산 시세 등등을 확인하셔가지고 일단 그 가장 손쉬운 방법은 근처에 있는 이제 공인중개사 분들을 방문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이 손해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확인하시는 게 좀 더 현실적인 걸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일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뭐 10년 전인데 시효가 아까 10년이라고 하셔서 10년 전 거는 이용료를 못 받으셔도 9년 전부터는 이용료도 다 받을 수 있고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원상복구 요구도 사실은 가능한데 법적으로 따져볼 부분이 있긴 하지만 어떻게 할지 가족분들과 상의도 좀 해보시고 결정을 내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법적인 내용은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생방송 법률 상담 이제 마칠 시간이 됐네요. 방송이 끝나더라도 상담 접수는 계속됩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님들의 상담 무료로 받길 원하시는 분들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02-557-8295번으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법률방송 홈페이지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검색하셔서 그곳에 고민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생방송으로 여러분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방송 법률 상담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